수년제 가치법 들어갈게요. 자, 이 수는 빼준다는 얘기예요. 수년가법이라는 것은 net present value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뺍니다. 유출의 현가를 뺀다. 그럼 예를 들어서 4억에서 1억을 빼면 3억이 되잖아요. 그 수년가라는 자체는 금액이에요, 금액. 그죠? 수년가라는 건 금액으로 가서 3억이다. 난 투자하겠다. 근데 이제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항상 같을 때가 기준입니다. 4억에서 4억을 빼면 0이 되잖아요. 0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년가는 0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할인율이라는 게 있었죠. 현가화 시키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요구 수익률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요. 시험 문제 단일 투자안이 있고 단일로 투자 하나만 투자했을 때와 그다음에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호 배타적. 그러니까 단일 투자했을 때는 하나씩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A, B, C, D를 본다면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2억이 나오면 투자하고 뭐 3억이 나오면 투자를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2억이나 마이너스 3억이 나오면 투자를 안 하겠죠. 이게 단일 투자예요. 근데 상호 배타적, 이 중에서 큰 거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수년가로 갑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뺐죠. 특히 현가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유출은 초기의 지분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빼준다는 것은 항상 지분 투자로 빼줘요. 총 투자나 저당 투자가 아니라 지분으로 뺀다. 자, 그래서 내 돈만 나간 것만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운영 시 때 부채 서비스액과 매각 때 미상한 저당 자금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저당이라는 금액은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로 뺀다는 거. 그래서 현금 유입은 운영에 의한 현금 흐름의 매년 세후 현금 수지와 그 다음에 매각의 우리가 현금에 대한 매각의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수년가를 구하는 그 식이 있죠. net present value. 그래서 공식은 염두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밑에 간단하게 그냥 박스를 볼게요. 수년제 가치는 예상된 현금의 유입의 현재 가치에 비해서 유출 현가를 뺀 겁니다. 그 수년가는 자, 운영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은 부동산 처분 시 예상되는 세후 지분 복귀액을 현재 가치로 해서 초기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할인율은 사전에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그러니까 이 수년가를 구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결정이 해야 되며 이때 당해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어져야 할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로서 투자 위험도를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요구 수익률이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요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위험이 없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하며 위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익을 또 요구하겠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 위험도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수년제 가치가 우리가 이에 따른 수년제 가치도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실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고 작으면 투자를 하진 않아요. 여러 개의 상호 배타적일 때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밑에 채택 여부는 수년가가 0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같을 때도 투자합니다. 작으면 기각한다. 우선순위는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것이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수년가법은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합니다. 근데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내부수익률법보다는 넘기셔서 수익성 지수법부터 갈게요. 자,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법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해보겠는데
자, 수익성 지수법은 PI라고 하고요. 자, 항상 지수가 나오면 학교론에서는 이제 분수가 나옵니다.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유입을 유출로 나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유입이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로. 그래서 유출에 대한 유입, 분모에 대한 분자. 자, 그럼 우리가 유입이 4억이고요. 유출이 1억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 아까 저기서 대입시킨 거죠. 자, 이거는 유입이 나한테 4배라는 뜻이에요. 이건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4억이 1억에서 몇 배냐는 배율이죠. 그래서 4배니까 투자하겠죠. 그럼 4억을 4억 나누면 1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일 투자할 때는 A, B, C로 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걸 끄집어내고요.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 중에 큰 걸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이다. 자, 이렇게 염리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 갈게요. 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어지게 될 장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최초의 지분 투자로 나누어 지분 투자가 이제 현금 유출이 됩니다. 나누어 계산한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부터 얻어진 편익, 장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비용 최초의 지분 투자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편익 비용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는 편익은 위에 가죠. 편익이 수익이고 비용이 그러니까 코스트니까 편익 비용률은 이제 이 수익성 지수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실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채택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투자의 수익성 지수가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 중에서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3번 수익성 지수는 최초의 지분 투자액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어지게 될 장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몇 배인가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수익성 지수는 투자 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최초의 지분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분모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어떻게 돼요? 수년제 가치의 상태 크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의 차이가 나는 여러 부동산 투자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수익성 지수가 적절한 투자 결정을 중고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수년제 가치법이 투자 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투자 결정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는 금액으로 따졌고 얘는 이제 그 자체가 유입이 몇 배가 되느냐 유출이 돼서 그걸 따지니까 이제 수익가랑 좀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염리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전 페이지 가시면 내부순위법이에요. 내부순위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부순위법이 가장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건데요. 왜냐하면 순영가는 그냥 빼서 유입에서 유출을 빼서 금액으로 이제 따진 거고, 자 수익성 지수는 나눠가지고 그 규모가 얼마만큼 크느냐, 그죠? 투자 규모가 그래서 그만큼 배율로 따지기 때문에 쉬웠는데 내부순위법은 좀 어려워요. 내부 수익률은 이제 우리가 보통 내부 수익률을 IR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여러분들 앞쪽에서 배웠던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갑돌이가 투자를 합니다. 얘 자체. 그래서 연 20%를 예상해요.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이다.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부예요, 내부. 그러니까 얘가 투자하려는 자체 투자한 대안이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내 거 이렇게 하세요. 야매로 내 거. 그럼 A 투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부 자체가 이제 1억을 투자해서 얘가 이제 들어와서 봤더니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대안들은 내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니까 이제 다른 대안, 다른 부동산의 수익을 봅니다. 그 BCD를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20%보다는 작아야 되죠. 얘가 10%가 이제 요구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최소한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가 돼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것은 1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내부고 요구 수익률은 외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을 얘기해요. 기대 수익률. 그 외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부 기대 자체가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편법 야매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부칙입니다. 학교 점수가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물론 제가 좀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뭐 제가 뭐 내기해서 제가 뭘 얻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제 부칙입니다. 그럼 저랑 학교론 점수가 모의고사 누가 점수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내기는 외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야 내기하자는 쪽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되죠. 이건 기대 수익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게, 자,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합니다. 유출의 현가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1년 후에 1,2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20%잖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나눈다고 요 전 시간에 20일의 현가 계수를 배웠죠. 그러니까 1년이면 1시즌이고 요 R이라는 것이 할인율이 돼요. 그럼 할인율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쟤는 요 현가화 시키는 것이 얘네들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얘네들을 구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을 꼭 알아야 됐죠. 근데 얘는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이 돼요. 그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연 20%. 그래서 20%만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20%를 가지고 요구와 비교해서 1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작으면 투자를 기각합니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러면 자, 유익과 유출을 같게 되면 순효과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현재 가치라는 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운용에 의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매각에 의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합한 총 현재 가치와 초기 지분 투자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수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든다 그랬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듭니다. 수식의 분모값은 이제 R은 내부 수익률로서 아까 요 R이 내부 수익률이죠. 현금 흐름 자료로부터 구해진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실행 여부의 판단은 해당 부동산 투자의 내부 수익률과 그 투자부터 얻어져야 할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K로 이제 비교한다. 그럼 제가 내부가 더 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그 투자는 채택되고 내부 수익이 요구보다 작으면 그 투자는 기각된다. 따라서 그 요구 수익률은 K는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여러 개의 부동산 투자안들이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내부 수익이 큰 순서로 간다. 마찬가지예요. 넘기시면은 얘도 단일 투자했을 때는 내부가 요구보다 큰 걸 끄집어냅니다. 그건 나왔을 때. 근데 그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 중에서 큰 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순효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이제 비교표가 중요한데요. 자, 순효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이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공제해서 차감했습니다. 순효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래서 순효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듭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왜요? 내기한 쪽이 크죠. 내부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그 독립적일 때, 그러니까 아까 단일 투자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를 봤을 때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순영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유입이 크다는 거죠. 그럼 하나를 봤을 때, 한 대안을 봤을 때 2억이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성 지수도 반드시 1보다 크다는 거죠. 유입이 더 크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니까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26개 때 나왔던 게 순영가가 단일 투자 안에서는요.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당연하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 내부하고 요구가 같은 거죠. 단일 투자일 땐. 그 다음에 이제 순영가가 지금 마이너스 2억이라는 자체의 단일 투자를 봤을 때는 단일 순영가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도 당연히 유입이 더 작으니까 분수로 봤을 때 1보다 작을 것이고 내부보다 요구가 크니까 기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 대안을 봤을 때 상호 배타적일 때는요. 어떤 우열을 가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게 더 우수하다 보냐면 자 얘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죠. 순영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로 이제 구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제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 유사부동산만큼 요구 수익률만큼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기회비용 이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내부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려는 내 거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시장 상황이 수익률이 더 나빠지게 되면 동일 투자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또 수익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영가법이 더 우수해요. 그래서 비고에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일반적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예외도 있긴 하죠. 순영가법이 투자 판단의 준거로 사용됩니다. 무조건 순영가가 좋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부 수익보다 선호되고 이론적으로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영가법에 하는 일이 요구 수익률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유사부동산만큼 나오고 또 기회비용 이상만큼 또 안전하게 투자가 되니까 우리가 순영가의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위험 보상을 반영합니다. 그죠? 투자의 위험 보상. 그래서 부의 극대화를 기여하는데 판단을 될 수가 있죠. 근데 내부는 내 자체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로서 위험 보상을 반영하지 못해요. 즉 내부 수익률이 크다고 해서 투자자의 부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순영가법이 더 우수하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이건 조금 책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가는데요. 얘는 사전적으로 순영가를 구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을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자 내부 수익률법은 딱 하나의 장점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뭐냐? 사전적으로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전에 자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요구 수익률은 나중에 그 투자가 좋냐 안 좋냐의 판단을 하는 것이지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다는 자체가 장점이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인연금수지분수법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해보면 내가 낸 거는 확실하고 평가고 1년 후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위험이 따르겠죠. 그래서 위험을 높으면 높은 할인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약간 했었잖아요. 높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현가와 고쳐서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갖고 현금 수지로서 유출과 이율을 봤을 때 이입이 많아야 돼요. 그럼 항상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매기간 소득이고 운영과 처분의 세후를 따집니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현재 가치 합의라고 하고요. 순영가법은 현금 유배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뺍니다. 그래서 특히 지분 투자로 뺀다는 거. 그래서 4억에서 1억을 빼면 3억이기 때문에 금액입니다. 투자를 합니다.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을 알아야 되고요. 단일 투자는 하나씩 봤을 때 선택되는 거고 그 중에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이다. 자, 수익성 지수법은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유입, 지수라는 건 분수가 나오고 항상 무슨 지수하면 앞에 게 올라갑니다. 수익이 올라가죠. 그래서 편익이 올라가서 편익 비용률이라고도 하고요.
현금 분모에 대한 분자,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야 되고 4억에서 1억이니까 4배라는 거죠. 배율이에요. 아까 금액이었지만 얘 4배라는 거죠. 클 수가 있다는 거. 투자 규모에 따라서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야 된다는 거.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가짜대 투자 대안이고. 자, 저랑 내기 하실래요? 내 거. 자, 내부 기대는 내가 투자하는 거고요. 외부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다른 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 기본수에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럼 유익과 유출을 갖게 하는 할인율이니까 순영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그럼 내부 수익률을 알았다? 내기하실래요? 왜요? 내부 기대가 외부 요구보다 커나 같아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더라.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봤을 때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이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위험 보상을 해서 감안해서 투자자가 그 기회비용 이상 정도는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내부수익법은 그 자체로 투자한다는 자체가 수익이 또 악화되면 그것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순영가법이 투자 판단의 증거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파트는 6에서 7문제이기 때문에 8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또 좌우했었고요. 그래서 5파트를 꼭 염두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트를 좀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금융 파트로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문서는 이제 투자 금융 외에는 여기 빠진 게 관리 파트나 뭐 개발,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이용 파트, 마케팅, 평가가 빠졌어요. 근데 입문 과정은 왜냐하면 염리 또 그 뒤쪽 파트를 너무 아는 것보다 투자와 금융이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좀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110페이지로 가셔서 금융 파트를 이제 갈게요. 자, 금융도 시험 문제 나오는 데가 딱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금융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나오는지 또 이것도 번호를 매기면서 이제 가는데, 자, 금융입니다. 부동산 금융. 그래서 5에서 한 6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파트를 넘겨서 110페이지를 하고 있죠. 자, 26회 때는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20회 때는 9문제가량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LTV와 DTI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염리 제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겠는데,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 금융이라는 자체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부동산 금융, 우리 학교론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일단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은 이제 자금의 융통입니다. 자금의 융통. 그래서 부동산을 융통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에요. 근데 토지금융을 많이 빌려주게 되면 이제 토지는 뭐 투기가 발생할 수 있고, 토지는 정책과 이 정부의 역할과 관계이기 때문에 토지를 좌지우지하기 좀 힘들고, 자, 우리가 일단 인간이 생활하려면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 사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좀 많이 확대돼야지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택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금융이 이제 주택 소비 금융이라고 해놨죠.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을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시험 문제 뭐 딱 이게 주택 금융이 뭐 별표 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냥 들어보시는데요. 주택 소비 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주죠. 주택 개발 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줍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소비 개발. 그래서 소비하고 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소비 금융은 수요를 늘리니까 수요자 금융이 되겠고요. 자, 개발 금융은 공급을 늘리는 금융 정책이니까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택 금융은 주택 소비 금융은 무주택 서민이 거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당 대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없지만은 건축 대부와 저당 대부를 좀 필기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당 대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용어 정리가 이제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합니다.
항상 용어가 빌린 차입자가 이제 항상 정해져 있어요. 걔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1억짜리 A은행이 있습니다. A은행이 이제 대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금융입니다. 이 보금자리론이 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모기지론. 자, 저당을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은 공동주택은 70%에서 7천만 원까지 빌려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장기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좀 들어보시는데, 자, 우리 시험과 관련됩니다. 다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요. 굉장히 길죠. 그다음에 이제 담보대출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7천만 원을 일시불로 넣어줘요. 그래서 일시불 대부입니다. 일시불 대부고, 자, 분할상환은 장기 분할상환이죠. 왜요? 30년 이상이니까. 10년 이상에서 30년까지니까. 그럼 장기 분할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저리로 이제 빌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비금융은 뭐 담보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죠. 근데 개발금융은 여기 건설업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작은 배에서 소비금융도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줍니다. 건설업자한테. 자, 얘가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죠. 얘는 이제 건축대부라 그래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죠. 자, 왜냐하면 아까 그냥 개인은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바로 이제 빌리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는 부지를 사요. 자, 사게 되면요, 아직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물론 아파트 부지로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어야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관리 사무실이 있으면서 감리 회사들이 나와 있어요.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층 짓고 감리 받고 또 돈 빌려주고 2층 짓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인 대부예요. 일시불 대부가 아니라 단계적인 대부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단기 고리라고 하는데 얘와 비교해서 상대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30년 동안 짓지는 않잖아요. 짓다가 또 뒤지겠죠. 그러니까 2, 3년이면 끝납니다. 2, 3년. 고리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한은 일시불 상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에는 좀 없지만 요건 잡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우리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에요. 그래서 요거 소비금융은 이제 111페이지 간단하게 적혀져 있죠. 가시면 주택금융, 소비금융은 주택 소비금융이란, 자, 일단 오른쪽에 주택 소비금융의 종류는 뭐 대출, 제가 모기지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금자리론이죠. 그래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저축은 이제 주택 청약종합저축이라고 들어보셨죠.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개량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소비자 금융이다. 맞죠? 소비자 금융. 대출 조건이 대부분 고정금리입니다. 보통 일단 보금자리론이 다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가 맞죠. 그래서 저금리죠. 장기 저리. 일시금을 대출을 실행하죠. 아까 일시금 대출. 그러면서 원리금 상환은 장기 분할 상환을 행합니다. 즉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매기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적인 특수금융이다. 그러니까 특수금융이라는 자체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장기 저리니까 특수하다는 얘기죠. 그 뒤에 이제 일반적인 담보대출이나 기업금융과는 그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개발금융보다는 장기 저리였잖아요. 그래서 주택금융은 이제 수요자의 주택 마련 저축을 유도함과 우리 청약을 집어넣는 것은 이제 저축을 유도하는 거죠. 동시에 정부 등 공공 부분이 필요한 주택 자금을 공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주택금융은 주택 경기 부양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기 조절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제 활용되고,
여기서 이제 주택금융에 대한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134로 가볼게요. 점프를 좀 해보시면 134로 가시면 자,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건축대부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실 내용 중에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금융 부동산 공급자나 개발업자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안 해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건축대부예요. 건축의 진척도래 때 빌려주는 또는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이제 LH예요. 주택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 등록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죠. 발행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물적인 담보인 신용이 아닌 사업을 기초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PF,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PF가 이제 대표적인 개발금융에 들어가고 주식 같은 주식 자기 지분이죠. 자기 거를 지분은 자기 거, 금융은 자금을 융통을 자기 걸로 갖고 자금을 융통해요. 과 채권 등 부채 증권 발행, 부채를 통해서 통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성격의 메자닌 금융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실 건 건축대부하고 주택상환사채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이게 가장 기출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가셔서 여기는 그냥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을 도울게요. 자, 갑니다. 금융에 대한 개념. 금융은 자금의 융통인데요. 금융이란 재화와 용용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지만 이자율이라는 것을 매개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어 정리가 얘는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금의 공급자예요. 그럼 얘는 자금을 수요한 거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자금의 수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와 누가 생겼어요. 그 매개로 화폐 이 돈이 7천 8천이 왔다 갔다 하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부동산 또 금융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부동산의 거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다. 특히 부동산의 투자 또는 개발에는 거액의 자금이 또 소요되기도 되게 하겠죠. 개발금융이라는 게 또 크게 또 작용하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는 뭐 몇 조억이 투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금융은 아까 담보대출로서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루지만 또 다른 금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개념이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대출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담보 수단으로 주로 활용됨으로써 좀 전에 얘기했던 저당 대출을 부동산 금융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을 또 증권화시킵니다.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을 들으시면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뒤쪽에서 이제 부동산 증권화가 그냥 들어보세요. 지분증권이 리츠라는 게 있고 부채증권이 MBS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들으시면 부동산도 증권화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부동산 증권화가 되고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개발금융.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양수익금 등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예요. 그래서 그 자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거죠. 앞으로 이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이 있잖아요. 장래 현금 흐름을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아까 배웠던 개발금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후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 금융 기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개발금융의 대표적이었죠. PF가 아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PF 방식 나중에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부동산 금융법이 개발되어 활용돼 있고요. 이와 같이 부동산 담보라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에 관한 금융으로서 주택 금융. 자,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주택 금융이 이 주택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이죠. 부동산을 수반하는 담보 금융. 그죠? 그 담보 금융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저당 대부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영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금융이 증권화가 됐다는 게 IMF입니다. IMF 때 제가 또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1997년, 98년이죠. 그러면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IMF 때 97, 98이죠. 자, 건설회사들이 막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당시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뭐 극동건설이 굉장히 컸었죠. 뭐 극동건설이 막 어떻습니까? IMF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하나의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어음을 끊게 되면요 상환이 들어와요. 소구하라고 이제 그래서 그걸 못 막으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거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란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특별법이.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러면서 자산을 유동화, 현금화시키는 법률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의 도입이 가속되고 2003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중에 또 배우실 건데요.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MBS를 또 통해서 이 주택 저당 담보증권이라고 하는데 저당을 유동화하죠. 또 그 투자를 연기금 또는 기간 투자의 여유자금이 또 우리가 이 주택 금융시장에 또 유입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더불어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 자금의 조달과 운영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간접 투자 제도가 볼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 부동산 펀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투자 전문 운영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 임대 사업,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의 투자해서 펀드를 운영하고 운영수를 투자자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하나의 간접 투자죠. 직접 투자가 아니에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간접이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고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박스를 쳐놓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투자회사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주식을 투자자한테 준 다음에 그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나오죠. 정부의 이에 대한 활성화 유도로 부동산 금융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실물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금융시장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추세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은 현금화가 되는데 부동산 현금화가 안 돼요. 그렇다면 리츠라는 회사가 주식을 투자자한테 파면 그 자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식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연계돼서 자금이 융통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111페이지 가시면 대출 이자율,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입자가 얘한테 대출 금리를 주겠죠. 대출 이자. 이게 대출 금리입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에요. 그죠? 7천만 원에 있으면 이자가 있겠죠. 대출 기간에서는 대출 기간의 자금 조달 비용, 다른 경쟁, 우리가 자금 조달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다른 경쟁 대출 기간이 부과하는 대출 이자율, 담보 가치와 차입자의 신용 상태에 따른 대출의 위험도, 다른 대안적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대출 이자를 결정한다. 뭐 그렇게 말아주세요. 나중에 이제 그 이자율이 뭐 고정과 변동이 있는데 변동 이자율에서 이제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있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대출 이자가 낮다면, 여러분 이자가 낮으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를 더 많이 하겠죠. 이자 상환 부담이 적으니까 대출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출 원금과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은행한테
갑이 총 융자액이 거기서 말하는 이제 융자금입니다. 대출 원금. 그래서 융자금 책에 본다면 그다음 대출 원금. 저당 지불액은 틀려요. 여러분들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저당 지불액은 앞쪽에서도 제가 투자 파트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리금을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 융자액이 1억이라면 그 전체 금액이죠. 그걸 저당 대부액이라고 합니다. 저당 대부액. 그 만약에 10년 상환이다. 그러면 6년을 갖고 4년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년을 갖고 4년이 남았다. 그럼 6천만 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4천만 원이 남았죠. 그리고 4천만 원이 바로 남아있는 저당 잔금, 잔고입니다. 저당 잔금, 잔고라고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한번 이제 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60%가 상환이 됐죠. 자, 이걸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억에 4천이니까 1억에 6천은 60%고 1억에 4천은 40%죠. 자, 이걸 잔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1이 되죠. 그래서 0.6과 0.4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밑에 융자금은 최초에 융자받는 금액이다. 1억이다. 저당 잔금은 6천 갚았다. 4천 남았다. 그럼 저당 잔금이다. 대출 기간 중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융자 금액의 일부 부분을 말한다. 잔금 비율은 60%였잖아요. 대출 원금에 대한 잔금의 비율이죠. 1억에 대한 4천 40%가 되고, 상환 비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된 금액 1억에서 6천 상환됐으니까 60%가 상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융자 금액이 1억이다.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잔금이 뭐 5,2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잔금 비율은 이제 5,200만 원에서 1억을 나누면 0.52가 된다. 그럼 상환 비율은 0.48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1에서 0.52를 빼면 0.48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1이 표현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출 기간은 융자 기간, 상환 기간, 저당 기간, 뭐 10년에 대한 게 지금 되겠죠. 그래서 대출 기간은 차입자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주택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아까 무주택 서민이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매기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상 10년 이상, 아까 10년, 15년, 20년, 3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대출이 대부분이다.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융자 기간이 길수록, 자, 매기간 상환 부담이 작아져 대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죠? 아니 뭐 길게 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작으니까 염전 수요를 더 많이 하겠죠. 부동산 수요도 증가하겠죠. 근데 반면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더 위험합니다. 즉 만기가 긴 대출 상품은 대출 원금 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돈이 회수가 안 돼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또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입니다. 제가 아까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며 얘가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를 해요.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밑에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거치의 사전적 의미는 손을 대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둠, 거치한다. 그래서 공채, 사채, 저금, 연금 따위 일정 기간 동안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함이다. 따라서 거치 기간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이용할 때 상환할 방식으로 대해서 거치 기간이 있는 상환 방식으로 정한 후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상환 방식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는 대출 기간,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포함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출 기간이 20년이고 3년 거치 17년 상환인 경우는 3년 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4년이 되는 해부터 대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3년 거치를 하고 나서 은행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원리금 상환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자만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금 균등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아마 이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해보세요. 전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화폐 시장 가치에서 자, 원리금 상환액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LTV와 DTI를 계산할 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라는 계산이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그 아까 대출 원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출 원금, 융자금이죠.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구합니다. 요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그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좀 전에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부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나 저당 지불액, 월부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기출문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죠. 원리가 이제 원금과 이자란 뜻이죠. 그럼 대출 원금에 대해서 매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리금은 융자 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더했죠. 근데 이자는 지급하는 거고 원금은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의 합계다 이렇게 보고요. 매기간 대출 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럼 대출 조건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매기 상환할 금액과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지만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면 매기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이자만 포함이 됩니다. 즉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은 대출의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거치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거치 기간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뭐 크게 다뤄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를 한번 적어 놓으시면 121페이지 충분히 하거든요. 121페이지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페이지 또 미리 예습을 한다면 교재로 가시면 117페이지 가시면 고정금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114페이지. 그래서 아까 고정금리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천천히 가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3페이지 가시면 요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부분입니다. LTV와 DTI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LTV와 DTI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부동산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줍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있기 때문에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다. 소비금융에서 이제 보금자리론이 잘 출제가 돼요. 저당 대비 대표적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그 개발금융으로서 우리가 이제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니치 같은 것도 개발금융이에요. 이런 게 이제 튀어나왔었죠. 그래서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비금융, 무주택, 서민, 저당 대부, 일시불 대부, 장기 불안상할, 장기 절인데 우리가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건설업자, 건축대부, 단기적 대부, 일시불 상환, 단기 고리가 된다. 그래서 개발금융에는 이제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뒤쪽에 134페이지 가셔서 주택 상환 사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죠. 그다음 리치 같은 게 이제 개발금융의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보금자리론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금융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가 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뭐 최근에 부동산 금융이라는 자체가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MBS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화 시킵니다. 그래서 MBS 같은 부채 증권이 있고 또 리치 같은 주식을 판매하는 지분 증권이라는 걸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암시하는 거는 다음에 배우실 부동산 증권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증권화시켜서 그 자금을 우리가 돌려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고 LTV와 DTI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죠.